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6.25 참전 기념식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죠. 아침 햇살이 태극기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묵념을 위한 정적이 광장을 감쌌어요. 그 속에서 90살의 박용근은 왼팔에 차고 있는 의수와 함께 묵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용근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귀에 걸린 보청기가 간간히 삐익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의수로 된 왼손은 태극기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국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곳곳에는 전쟁의 상처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광장 곳곳에는 같은 세대의 참전 용사들이 서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고 또 다른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묵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태극기들이 살랑거렸고 그 소리가 광장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광장 근처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기익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묵념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묵념을 계속하고 있었죠.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는데 얼굴이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바로 조폭 우두머리 마두식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하들도 몇 명 더 내렸는데 모두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마두식은 비틀거리며 박용근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렸어요. 야 이 노인네, 퍼질러 자빠져 있냐? 귀는 장식으로 달았냐? 그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지만 박용근은 보청기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묵념을 계속하고 있었죠. 마두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인지 화가 난 듯 박용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묵념 중인 박용근의 뺨을 툭툭 2번 쳤던 겁니다. 그것도 참전용사 기념식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비명을 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그 상황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죠. 마두식의 험상궂은 외모와 함께 온 부하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용근은 뒤늦게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마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박용근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머리를 깊숙이 숙이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연했는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마두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리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어요. 부하들도 웃으며 따라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광장을 떠났습니다. 배기가스만 남기고 말이죠. 행사 관계자들조차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궜어요. 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박용근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만 그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을 뿐이죠. 의수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태극기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60여 년 전 조국을 위해 싸웠던 그 손으로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용근은 그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사귀고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용근은 결심했어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한 거죠.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용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렴풋이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한철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인 이한철은 박용근보다 4살 위였지만 전쟁 당시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던 사이였어요.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한 박용근은 천천히 걸어서 이한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수가 달린 왼팔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는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이 고장의 공기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건널목 앞에 왔을 때 박용근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보청기에서 나오는 삐익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박용근이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차가 그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빵빵 클렉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용근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죠. 차창이 내려가더니 마두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귀머거리 늙은이가 왜 길 한복판에 서 있어? 마두식이 소리쳤습니다. 박용근은 그 순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두식은 유리창 너머로 박용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더니 갑자기 기억이 났나 봅니다. 잠시 정색을 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 늙은이 아직도 살아있었네. 그 말에는 조롱과 함께 묘한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박용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박용근은 그 말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마두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창을 올리더니 엔진을 과하게 밟으며 떠나갔습니다. 배기가스가 박용근의 얼굴에 날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한철이었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골목 저편에서 박용근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이한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끄더니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 눈빛은 예전에 전장에서 전우들의 시신을 거두어 들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다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한철은 40년 넘게 벗어두었던 칼날을 다시 만지작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94살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북파 공작원의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박용근이 천천히 걸어와 이한철과 마주쳤을 때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한철은 박용근의 표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박용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죠.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돼지국밥집 새로 생겼더라고. 그날 오후 두 노병은
시장 골목에 있는 오래된 돼지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한철이 추천해준 그 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한 끼에 기대를 품고 박용근과 이한철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죠. 의수를 찬 박용근의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이한철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춰주었습니다. 골목은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이한철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박용근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곳곳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런데 골목의 한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이,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갑작스러운 소리에 박용근이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어요. 앞을 보니 그 검은 세단 무리가 골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차량 주변에는 조폭 6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마두식도 그 중 한 명이었죠. 박용근은 실수로 그들 중 한 명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골목이 좁다 보니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즉시 허리를 아흔도로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이 좁은 줄 모르고.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그런 박용근의 진심을 비웃기만 했어요. 마두식이 박용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참 반갑네? 귀는 여전하냐? 뺨은 좀 괜찮고? 그 말과 함께 마두식은 다시 박용근의 뺨을 툭툭 치며 조롱했어요. 이번에는 더 거칠게, 더 모멸적으로 말이죠. 주변의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박용근은 잠시 고개를 떨궜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인내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용근보다 한 발자국 뒤에 서 있던 이한철이었죠. 이한철은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두식이 박용근을 처음 건드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박용근의 뺨을 다시 치는 순간 이한철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94살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적진의 침투에 작전을 수행하던 그 북파 공작원이었어요. 이한철의 그림자가 마두식 앞으로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마두식은 갑자기 앞으로 나선 이한철을 보며 비웃었어요.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야, 이 자식아. 너 어디 소속이었냐? 마두식이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나, 야인 소속이다 왜? 이한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두식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웃었어요. 야인이라니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이한철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발이 허공을 가르며 마두식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콱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마두식은 그대로 허공을 날아 골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빨라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남은 5명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파 공작원의 기술은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았어요. 이한철은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며 그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갔습니다. 팔목을 꺾고 무릎을 쳐서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며 단 30초 만에 6명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골목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웃고 떠들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신음하며 뒹굴고 있었어요. 이한철은 수만 번 크게 들이쉬고는 먼지를 털어내며 박용근을 돌아봤습니다. 형님, 괜찮으시죠?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박용근은 그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4살의 노인이 젊은 장정 6명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철아. 박용근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철은 자연스럽게 박용근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죠. 형님, 우리 그냥 가죠. 국밥이 식으면 맛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골목 입구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늙은 양반이 저 젊은 놈들을 다 때려 눕혔다고? 설마.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가득했어요. 그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찍었어요. 경찰 불러. 외침이 울려 퍼졌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장면이 금세 인터넷에 퍼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쓰러져 있던 마두식과 부하들이 겨우 일어났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옆구리를 감싸 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팔목을 부여잡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시민들의 시선, 핸드폰 카메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단숨에 제압한 이한철의 존재감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마두식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몰라뵀습니다. 어르신. 마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핸드폰 카메라 때문일 수도 있었거든요. 박용근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의수를 찬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왼팔값은 사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려거든 그 무릎. 더럽히지 말고 일어나서 똑바로 살아. 박용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60여 년 전 조국을 위해 팔을 잃은 그가 이런 식으로 모욕당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마두식과 부하들은 고개를 더 낮게 숙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그런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한철은 박용근의 팔을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가시죠. 국밥집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두 노병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묵념 중 뺨 맞은 참전용사 북파 공작원, 조폭 6명 제압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어섰고
댓글들도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94살에 저런 일이 가능해? 참전용사분께 저런 짓을 하다니. 저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지 찬사와 경탄이 잇따랐어요. 특히 박용근이 마지막에 한 말 내 왼팔값은 사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신문 일면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박용근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사양했어요. 기자들이 이한철의 집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인터뷰를 안 해주시냐고 묻는 기자에게 박용근은 문틈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 귀는 다쳤지만 내 자존심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었소. 그 한마디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같은 세대의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참전 용사신데 저런 일을 당하신다면 정말 화가 난다. 나라를 지킨 분들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연대의 메시지들이 빗발쳤어요. 군부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역 장병들이 박용근에게 손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선배님, 저희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선배님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지는 하루에 수백 통씩 도착했어요. 보훈처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모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박용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마두식과 그 조직원들은 경찰에 붙잡혔어요. 공공장소에서의 폭행, 참전용사 모독 등의 혐의로 말이죠.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식은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한탄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될 일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은 그들에게 매우 차가웠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박용근의 과거도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에서 왼팔을 잃었지만 끝까지 싸웠다는 정공담, 전쟁 후에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알려졌습니다. 이한철의 정체도 서서히 밝혀졌어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것,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 등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존경은 더욱 깊어졌어요. 진짜 영웅들이 우리 곁에 살고 계셨구나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두 노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이한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는 소박한 일상이었죠. 형님, 온 나라가 시끄럽네요. 이한철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건데 말이야. 박용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병들을 기억해 주니까요. 저녁 무렵 동네 아이들이 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갔어요. 카드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로 할아버지,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용근은 그 카드를 보며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박용근과 이한철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 사는 노인 정도로 여겨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짜 영웅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길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젊은 사람들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박용근은 어색해했어요.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데. 박용근이 중얼거리면 이한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평범하긴 했나요? 지역 소년소녀 군악대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박용근과 이한철을 위한 작은 감사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려던 두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공연 날짜가 정해졌고 동네 문화회관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공연 당일 문화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온 참전용사 가족들, 현역 군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소년소녀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자 회관 안이 숙연해졌어요.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군가, 그리고 고향의 봄까지 다양한 곡들이 연주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손편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자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라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용기를 본받겠습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박용근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특히 한 아이가 쓴 할아버지, 아픈 곳은 없으세요? 제가 커서 의사가 되면 할아버지를 치료해드릴게요라는 글을 읽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수를 찬 손으로 그 편지를 꽉 쥐고 고개를 숙여 감정을 추스렸어요. 이한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던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라고 쓴 편지를 읽고는 그도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박용근에게 다가왔어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였는데 작은 손으로 박용근의 의수를 만지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죠? 박용근은 멈칫하다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조금 아프단다. 하지만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참을 만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노병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철아,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박용근이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이들을 보니까 살아남아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한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형님. 지금까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박용근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가보훈처에서 공식적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공로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박용근은 여전히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상은 받지 않겠소. 다만 박용근이 보훈처 직원에게 말했어요. 다른 참전용사 어르신들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더 이상 없도록요. 그 말에 보훈처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한철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종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한 가지는 꼭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병들이 평화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요. 한 달이 흘렀고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보훈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용근과 이한철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릴 예정이었고 다큐멘터리 제작진도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용근은 이제 동네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조용히 지나다니던 골목길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게 아저씨들은 물건값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심지어 버스를 탈 때도 운전기사분이 일어나서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용근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예전에 다니던 병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날 묵념식에서 함께 있었던 참전용사 한 분이었죠.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어르신은 박용근을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동지, 그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일, 정말 고생 많으셨소. 박용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보다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두 노병은 길가의 벤치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이번 일 이후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동지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인정받게 됐소. 고마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박용근은 이한철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다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신들도 덩달아 대우받는다고. 이한철은 차를 우려주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두 사람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두식과 그 조직원들의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참전용사 모독, 공공장소에서의 폭행 등의 혐의로 마두식은 징역 2년, 나머지 조직원들도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어요. 특히 법원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마두식은 구치소에서 박용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출소하면 바르게 살겠습니다. 박용근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철아, 이 편지 어떻게 생각해? 박용근이 물었습니다. 이한철은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말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 무렵 동네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들이었죠. 박용근과 이한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용근은 이한철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런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며 박용근은 흐뭇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훌륭해졌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전쟁 때 무서우셨어요? 박용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 무서움도 견딜만 했단다. 이한철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간첩이었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간첩은 나쁜 말이고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일을 했단다. 이한철이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그날 오후 두 노병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몰랐어요. 이한철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박용근이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죠. 두 노병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새로운 6.25 참전 용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이제는 가을 추모식이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은 한 달 전과 똑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비도 더 삼엄해졌고 행사 관계자들의 표정도 한결 진지해 보였어요. 박용근은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왼팔에 의수, 귀에 보청기, 그리고 가슴에 품은 태극기까지 모든 것이 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이한철이 서 있었던 거죠. 꼿꼿한 자세로 경례 자세를 취한 채 말입니다. 묵념이 시작되자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묵념에 참여했습니다. 박용근은 눈을 감고 옛 전우들을 떠올렸어요. 함께 싸웠던 이들, 같은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이들까지 모두 말이죠. 이한철의 마음속에도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들,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바친 청춘의 시간들이었어요. 두 노병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조국을 섬겼고, 이제는 함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묵념이 끝나갈 무렵 박용근은 살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더 진지했고 참전 용사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랐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용근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어요. 어떤 젊은 사람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박용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 아버지도 참전 용사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르신 덕분에 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존경을 대신이라도 느끼게 되네요. 그 말을 들은 박용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한철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이한철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어린 학생이 박용근과 이한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이거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두 노병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박용근이 의수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했던 일이 보람 있었단다. 이한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였어.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박용근과 이한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형님, 이번엔 내가 묵념할 차례네요. 이한철이 말했습니다. 박용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구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짧은 묵념을 했습니다.
그들이 묵념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광장에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모두들 참전 용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용근과 이한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노병은 천천히 광장을 떠났습니다. 이한철이 박용근의 팔을 부축해주고 박용근은 이한철에게 의지하며 걸었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지만 그 의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늘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두 영웅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두 노병이었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존경, 평화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말이죠. 박용근과 이한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